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거기가 명당 자리인가요? 조금만 더 참으시오. 이제 곧 볼 수 있을 것 같소. 아, 직관님, 그렇게 꼼꼼히 보시지 말아요. 명당은 구석구석 살펴봐야 하는 법이오. 깊어가는 밤, 달빛이 비치는 방 안에서 은은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과부의 방에서 들리는 이 소리에 마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지요. 아니, 저 과부방에서 무슨 이런 해괴한 소리가 나는 것이오. 쉿 조용히 하시오. 잘 좀 들어봅시다. 하지만 실제로 방 안에서는 직관이 과부의 얼굴에 손을 대고 관상을 살피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과부의 미간과 눈가, 콧날, 입술 주변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보는 통에 간지러워 견딜 수 없었던 과부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고, 간지러워 못 참겠네요. 조금만 더 참으시오. 부인의 관상에 드러난 운명의 길을 찾아야 하니 잠시만 참아보구려. 과연 그날 밤 과부의 관상에서 직관은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과부의 운명은 놀랍게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 풍수와 관상의 천재였던 한 직관과 운명을 바꾸고 싶었던 아름다운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도성 밖 어느 마을에 3대째 이어져 오는 명망 높은 직관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대대로 임금님의 능지를 봐주는 자리까지 올랐다고 하니 그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경감님, 이번에도 명당 자리 하나만 봐주시오. 아이고, 우리 묘자리도 한번 봐주시지요. 문 앞에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집안에서 점지해준 묘자리에 조상을 모신 집안치고 크게 흥하지 않은 집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집안의 막내 아들 무수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답니다. 여봐라, 저 아이 이마에 떴는 자리를 보아라. 천지의 기운을 볼 수 있는 상이로구나. 무수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손주의 관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마에 뜬 북두칠성 모양의 기운이 심상치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무수는 어린 나이부터 놀라운 재능을 보였답니다. 겨우 7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저 산등성이를 보세요. 용이 꿈틀거리는 형상이에요. 저기에 묘를 쓰면 반드시 그 자손 중에 임금님을 모실 인재가 나올 거예요. 허, 그러고 보니 그렇구나. 내 말대로 저기가 바로 용맥이란다. 어린 무수의 말에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수십 년을 봐도 찾기 어려운 용맥을 어린아이가 단번에 알아본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런 무수의 재능이 달갑지 않은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두 형들이었답니다. 아니, 저 어린 것이 무슨 풍수를 안다고 그저 아버님 비위나 맞추는 것이지. 둘째 형수와는 투덜거렸고 맏형 수명은 동생을 시기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지요. 세월이 흘러 18이 된 무수는 더욱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관상만 봐도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까지 훤히 알 수 있게 되었지요. 아버님, 저 양반은 3일 내로 큰 재난을 당할 상이에요. 미리 경고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무수의 말대로 그 양반은 사흘 뒤 큰 화재를 당할 뻔했다가 무수의 경고 덕에 화를 면했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무수를 찾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지만 형들의 시기심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형님, 이러다 무수가 집안의 명성을 모두 가져가겠소? 그게 말일세. 어서 빨리 무슨 수를 써야 하지 않겠냐?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형들은 술을 마시다 끔찍한 모의를 하고 말았지요. 아우를 없애는 수밖에 없네. 하긴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모두가 밥알이나 빌어먹게 될 터. 형들은 결국 끔찍한 계획을 세웠답니다. 바로 무수의 명성을 한 번에 무너뜨릴 음모였지요. 저기 저 묘자리를 봐라. 명당이라며 무수가 점지해준 곳이 아니오? 저기에 우리가 손을 좀 봐주면 어떻겠냐? 결국 형들은 몰래 무수가 봐준 명당 자리를 파헤쳐 놓고는 그 자리에 시체 한 구를 묻어두었답니다. 그리고 이튿날 큰일 났소. 무수가 점지해준 명당 자리에서 시신이 나왔다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귀신 씨인 자리를 명당이라 속인 것이니 이는 목숨을 해한 것과 같은 죄라 할 수 있겠소. 순식간에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놈이 분명 시신 묻힌 곳을 알면서도 명당이라 속였을 것이오. 맞소! 이런 흉함한 자를 그냥 둘 수 없어!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무수는 영문도 모른 채 관가로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때 잠시만 기다리시오. 무수와 형님들의 스승이자 마을의 어른인 청봉 선생이 나섰습니다. 이 자리가 진정 귀신 씨인 자리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흉계인지 자리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겠소. 청봉 선생의 말에 모두가 묘자리로 향했고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 보시오. 이 시신은 겨우 며칠 전에 묻힌 것이오. 명당 자리를 잡은 지가 한 달도 더 되었는데 이는 분명 누군가의 흉계요. 진실이 밝혀지자 형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무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지요. 스승님, 제가 이곳을 떠날 때가 된 듯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결백이 밝혀졌는데.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형님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나 그대가 떠나면 너의 부모님께서 부디 부모님께 잘 계시라 전해주십시오. 이 불효자는 떠돌이 집안이 되어 터널을 둘러보며 수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난 무수는 몇 년을 떠돌이 생활을 했답니다. 그렇게 그날도 산 넘고 물 건너 수십 일을 걷고 있었지요. 그러다 발에 땀내가 배일 때쯤 우연히 한 마을에 도착했지요. 이런, 해는 저물었는데 어디서 하룻밤을 묵어가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저작거리에서 한 여인이 지나가는데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답니다. 어이구, 저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보통 기운이 아니구나. 무수의 눈에 여인의 얼굴이 마치 밝은 달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달빛 같은 얼굴에 깊은 시름이 가득했지요. 저 실례하오만 잠시 걸음을 멈추시지요. 무수가 불러 세우자 여인이 돌아보았습니다. 스무려 서슴 되었을까 고운 이목구비의 하얀 피부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시나요? 제가 보아하니 대개 얼굴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비치는구려.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관상을 보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소. 비록 3일을 굶어 힘은 없지만 관상 보는 눈만은 아직 살아있다오. 무수의 말에 여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관상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러지요. 허나 제대로 보려면 가까이에서 자세히 봐야 하는데. 무수는 여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마의 기운이며 눈가의 복덕이며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목선과 어깨선까지 시선이 갔지요. 아니 관상가님, 얼굴만 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기의 흐름을 봐야 해서 그렇소. 당황한 무수의 모습에 여인이 또다시 피식 웃었습니다. 제가 참 이상한 관상가를 만났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이구. 갑자기 무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관상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아니, 이런 상이 존재하다니. 무슨 일이시죠? 대개 얼굴에 천금이 넘는 부기가 서려 있사옵니다. 그런데 순간 여인의 표정이 일그러졌지요. 농담하시나요? 전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과부입니다. 남편의 묘자리를 잘못 써서 패가 망신한 과부랍니다. 그제야 무수는 여인이 왜 그토록 시름 깊은 표정을 지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를 이토록 망가뜨린 그 묘자리를 직관님께서 봐주시겠습니까? 무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여인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잠시 후 무수는 여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제 사연이나 들어보시겠습니까? 과부는 무수를 자신의 초라한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가였지요. 3일이나 굶으셨다니 먼저 밥부터 드시지요. 과부가 차려온 밥상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무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깨달았지요. 죄송하지만 일단 밥부터 먹고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무수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는데 잠시 후 젓가락질을 멈추고 고개를 슬며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알 몇 개가 입가에 묻은 채로 과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지요. 무슨 일이시죠? 아니, 무수는 입안의 밥을 급하게 삼키려다 캑캑거리며 말했습니다. 대개 얼굴에서 너무나 강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서 밥맛이 없어. 네? 제 얼굴 때문에 밥맛이 없으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무수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너무 눈부셔서 밥알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과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당신 같은 관상가님은 처음 보네요. 밥을 드시면서 관상을 보시겠다니. 무수는 얼굴이 벌개져서 밥알을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대기의 얼굴에서 가히만금의 부기가 비치는데 어찌 이리 초라한 곳에 계신 것입니까? 그런데 무수의 말에 순식간에 과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이름은 화순이라고 합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안주인이었지요. 화순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고을 제일의 갑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림자만 봐도 울 정도로 사랑했던 남편이었지요. 화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명의를 찾아 전국을 헤매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결국 남편은 화순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은 내 묘자리만큼은 제대로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름난 직관을 모셔왔지요. 그 이름난 직관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자는 천금을 받고 묘자리를 봐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묘를 쓰면 3년 안에 가문이 더욱 번창할 거지라 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을 그 자리에 모신 뒤로 집안의 불길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장사하던 배가 침몰하고 곡식 창고에 불이 나고 결정적으로 화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남편의 무덤에서 피비린내 나는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우리 집안을 저주받은 집안이라 수군거렸지요. 무수는 말없이 화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저를 내쫓았고 이제는 이렇게 마을 외곽의 허름한 초가에서 혼자 살고 있답니다. 화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꿈에 나타났지요. 남편은 피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답니다. 부인, 내 묘자리가 천하의 흉치라. 아래로는 뱀이 따리를 틀고 위로는 독수리가 노리고 있는 자리라. 내 시신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 부인 제발 나를 구해줘. 무수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다시 찾아갔지만 그자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자가 이 고을의 다른 묘자리도 모두 엉터리로 봐주었다는 것을. 화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보름밤이면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장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그럴 돈도 힘도 없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저를 불길한 여인이라 수군거립니다. 과부가 된 것도 모자라 남편의 묘자리까지 잘못 써서 망한 여자라고. 이제는 제가 지나가기만 해도 침을 뱉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혹시 남편님의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가보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소. 해가 지기 전에 꼭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순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무수는 화순과 함께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부인. 정말 큰일 날 묘자리요. 그렇죠. 그러니 제가 이리 고생을... 아니, 그게 아니라... 무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자리는 명당이 될 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사기꾼 작자가 음양을 완전히 반대로 써놓은 것이지요. 마치 비단 옷을 뒤집어 입은 것처럼 말이지요. 화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소.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이 근처 산세를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소. 그렇다면 비록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 머무시지요. 아니, 그래도 부인 혼자 계신데 제가 함께 있어도 되겠소? 제발 부탁드립니다. 직원님만이 우리 남편을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결국 무수는 화순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무수는 낮에는 산을 돌아다니며 명당 자리를 찾고 밤에는 고서를 펼쳐 풍수를 연구했지요. 그런 무수를 보며 화순은 매일 정성스레 끼니를 챙겨주었답니다. 아이고, 벌써 일이 늦었습니까? 네,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렇게 마주 앉은 두 사람. 무수는 문득 화순의 얼굴이 오늘따라 더 곱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무수는 늦은 시각까지 산세를 살피다 돌아왔는데 그때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물소리? 담장 너머로 고개를 살짝 내민 무수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화순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살짝 열린 부엌 문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늦은 시각에 목욕을 하시다니. 하얀 목덜미로 흐르는 물방울이 달빛에 반짝이자
무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본 것을 못 본 척하기엔 너무 늦었지요. 누구십니까? 화순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무수는 그만 놀래서 이마를 부엌문에 부딪히고 말았지요. 아이고, 직원님? 아니, 그게 말이오. 무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더듬거렸습니다. 방금 산에서 돌아왔는데 내가 그만 실수로 봤소. 아니 못 봤소. 화수는 피식 웃으며 얼른 저고리로 몸을 가렸습니다. 밤이 이리 깊도록 자리를 찾아 다니신 것입니까? 그렇소. 하루라도 빨리 잠자리를 찾아야 하다 보니, 아니, 명당 자리를 찾아야 하다 보니 말이오. 화수는 애틋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늦은 밤인데 옷이라도 갈아입으셔야지요. 무수는 민망한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 한켠에 따뜻한 물과 옷가지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매일 늦게 돌아오시니 혹시나 하고 준비해 두었답니다. 화순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무수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더 감사하죠.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무수의 눈에 화순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보였지요. 벌써 일이 늦었으니 어서 쉬시지요. 네, 그러시죠. 화순이 황급히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방문이 닫히는 순간 무수는 그녀의 귓불이 발갛게 물든 것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쉽게 잠들 수 없었답니다. 무수는 자꾸만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던 화순의 모습이 떠올랐고, 화순은 자신을 걱정하며 밤늦게까지 산을 헤매는 무수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아휴,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전 부인의 모습이 지워지질 않는구나. 이런 기분은 뭐란 말이냐. 그렇게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두 사람의 심장은 함께 쿵쾅거리며 뛰고 있었고,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 어떤 감정이 스멀스멀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비라면 내일 명당 자리를 찾는 일은 못하겠구나. 그런데 그때 무수가 묵는 방의 처마 끝이 갑자기 무너져 비가 쏟아져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 죄송하오나 지금 제 방에 빗물이 들이쳐서 엉망이오. 아이고 직원님, 얼른 이쪽 방으로 오시와요. 아니, 그래도 그건. 이러다 감기 들면 어쩌시려고. 저는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폭우는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밤을 보내야만 했답니다. 그렇게 촛불이 꺼지고 빗소리만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방 밖에서는 빗방울이 처마 끝을 타고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방 안에서는 직원님 왜 이리 가까이 오시나이까? 어허, 괜찮소. 그럼 직원님, 오늘 밤은 단지 운명이라 생각하겠사옵니다. 아이고, 직원님, 거기는... 부인, 내 직업이 직관이잖소. 뭐든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건 내 의무이자 사명이오. 이리 가까이 오시오.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틀 무렵 어젯밤은 마치 꿈만 같았소. 무수는 화순의 붉어진 뺨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후회하시오? 후회는 아니에요. 다만 일이 빨리 가슴이 뛰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화수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지만 무수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답니다. 부인, 이제는 운명이란 게 무엇인지 진정 알 것 같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실수가 아닌 진정한 마음의 맞닿음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무수는 더욱 열심히 명당 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직관으로서가 아닌 사랑하는 이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오늘은 저 북쪽 산등성이를 살펴보겠소. 오늘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매일 아침 화수는 무수의 옷깃을 여며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무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부인, 드디어 찾았소. 찾았다고. 정말인가요? 저 서쪽 산자락 아래 바로 그곳이오. 무수는 화순의 손을 잡고 달려갔습니다. 얼마를 달렸을까? 한 곳에 멈춰 선 무수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 산등성이의 모양이 마치 잠든 용 같네요. 바로 그것이오. 용이 꿈틀거리며 승천하려는 자리. 게다가 무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좌청룡 우베코가 완벽하게 자리 잡았고 앞에 봉우리는 주작이 날개를 편 듯하며 뒤로는 현무가 힘차게 받쳐주고 있어. 거기다 앞으로는 맑은 물이 흐르니
이보다 더 좋은 명당은 없을 것이오. 화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남편을 편히 모실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이장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수는 명당 자리의 크기를 재고 화수는 일꾼들을 모으기 시작했지요. 부인, 이장은 다음 달 보름에 하는 것이 좋겠소. 보름이요? 그렇소. 그날이 천기와 지기가 가장 좋은 날이오. 그런데 보름날이 다가올수록 화순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졌는데 어느 날 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요. 부인, 무슨 걱정이라도 있소? 아니, 그저 화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직관님, 요즘 제 마음이 왜 이리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오? 남편의 묘를 옮기게 되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직관님과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버릴까 두려워요. 무수는 화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오. 우리의 인연은 계속될 것이오. 그날 밤 무수는 화순을 더 세게 안아주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이장을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기 좀 보시오. 저자가 과부와 벌써 그런 사이가 되었다던데 정말인 것 같소? 저저 아주 좋아 죽는구려. 과부의 재산을 노리는 한낱 떠돌이 직관일 뿐이오. 저기 좀 보시게. 직관놈이 또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는구려. 어디 보자. 마을의 큰 양반집 사랑방에 여러 양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고운 과부를 저런 떠돌이 놈이 차지하다니. 그것만이 아니오. 며칠 전 장터에서 과부가 값비싼 비단을 사들이는 걸 보았다네. 아니 그랬단 말이오? 그러고 보니 이상하지 않소? 폐가 망신했다던 과부가 어찌 그리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게요? 양반들의 시기와 질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내가 양반들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님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 직관놈이 전에 살던 고을에서도 이런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과부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갈취하고. 이 소문은 마을의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니, 저 직관놈 전국 각지에서 과부들을 속여왔다지? 이번에도 명당 자리를 핑계로 과부의 재산을 노리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이보시오. 포도청입니다. 갑자기 화순의 집 앞에 포도청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과부들을 속여 재산을 갈취한 사기꾼이다. 무수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게 되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시오? 직관님, 화순이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졸들 뒤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님. 그렇습니다. 무수의 형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놈아, 내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닐 줄이야. 형님, 무슨 말씀이시오? 그제야 무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양반들의 고발장에 적힌 글씨체가 둘째 형의 것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이제 알겠소. 정녕, 이 모든 것이 형님들이 꾸민 계략인 것이오? 한편 무수가 포도청에 끌려갔지만 마을 사람들의 험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기꾼 직관도 끌려갔으니 과부도 정신 차리겠지. 그러게 말이오. 재산이나 날린 게 다행이지. 저 과부는 남편 묘자리도 잘못 써서 폐가 망신시키더니 이번엔 사기꾼 직관을 끌어들여 마을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네 그려. 아예 이 마을을 떠나는 게 좋을 텐데. 하지만 화수는 달랐습니다. 밤마다 뜰에 나와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직관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형님들의 계략이라 하셨으니 분명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수는 포도청으로 끌려간 무수의 행방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을 하고 포도청에 가서 물어보니 그날 밤 도망쳤다는 소문만 들을 수 있었지요. 결국 화순이 마음을 다잡고 무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나서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오. 깊은 산중에서 내려온 듯한 노승 한 분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눈빛은 깊고 맑았으며 수염은 하얗게 샜지만 기품이 넘쳤지요. 누구신지요? 화순이 놀라 물었습니다. 나는 무수의 스승이요. 정봉이라 하오. 스승님이라 하셨나요? 하지만 직관님은 스승님에 대해 한 번도... 정봉 스승은 쓸쓸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내가 그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으니. 스승은 마당 한켠에 걸터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수는 나의 마지막 제자였소.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재능을 가진 아이였지. 스승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그 아이가 10살 때였소. 처음 만났을 때 이미 그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명당 자리를 찾아주고 있었지요.
아이가 찾은 묘자리마다 그 자손이 크게 흥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더니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소. 그때 난 깨달았지요. 이 아이야말로 하늘이 점지한 진정한 직관이라는 것을 말이오. 화수는 숨죽여 스승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형들이 3년 전 나를 찾아왔었소. 동생을 내쫓은 것도 모자라 내게 와서는 무수의 행방을 대라 했지요. 난 그들을 크게 꾸짖었소. 천재적인 동생을 시기하여 집에서 내쫓더니 이제는 스승에게까지 와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느냐고 말이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두 형제를 내 제자에서 파문했지요. 스승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들은 내 암자를 불태워버렸소. 그리고 스승의 은혜도 모르는 저런 자들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싶어 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화수는 스승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수가 겪었을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부인, 무수가 이곳에 있는 동안 남편의 묘자리에 대해 어떤 말을 했소? 네, 서쪽 산자락에 명당 자리가 있다고 했지요. 용이 승천하려는 자리라고 하였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편의 묘를 옮길 준비를 해야겠소. 그리고 잠시 후 청봉 스승은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무수가 찾은 그 자리가 맞았구나. 네, 무슨 말씀이신지. 무수가 찾은 명당 자리, 바로 이 지도에 표시된 자리와 일치하오. 스승의 말에 화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맞소. 서둘러 이장을 해야 하오. 다음 보름까지 시간이 얼마 없소. 그렇게 보름달이 뜨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스승의 지휘 아래 한밤중에 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일꾼들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레 관을 옮기고 새 묘자리에 안장하는데 꼬박 하룻밤이 걸렸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옛 묘자리를 정리하던 중 땅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옹기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옹기 안에는 오래전 난리를 피해 누군가가 숨겨둔 것으로 보이는 은자들과 금덩어리들이 가득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과부댁에서 보물이 나왔다지 않소? 그려. 외란 때 묻어둔 것으로 보이는 은자와 금덩어리라는데 횡재했구려. 이 소식이 관아에 전해졌고 관아에서는 조사 끝에 그 은자와 금덩어리의 반을 화순에게 돌려주기로 했답니다. 아니, 저 과부의 운명도 참. 그려. 남편 묘자리를 잘못 써서 패가망신했다가 지금은 다시 바로잡아서 복을 받네 그려. 그렇게 화순의 살림은 순식간에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화순댁, 이 늙은이가 잘못 보았소. 내가 눈이 어두우구만. 그동안 손가락질하던 마을 양반들이 하나둘 찾아와 굽실거리기 바빴지요. 아니, 김 양반. 당신이 그렇게 대감 체면이 있다더니 이게 무슨 꼴이오? 체면이고 뭐고 우리 아들놈과 혼인을 하면 어떠시오? 우리 아들이 올해 20인데. 김 양반은 곧이어 자신의 아들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들이 말이오. 올해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는 못했어도 시험장에서 엄청났다오. 시험관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지. 아니, 김양반댁 아드님은 지금 10년째 과거 공부만 하고 있지 않소? 그때 또 다른 양반이 끼어들었습니다. 허허, 이보시오. 화순댁과는 이미 내 조카와 먼저 이야기가 오갔다오. 뭐요?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오? 방금 전에 화순댁께 말씀드렸다니까 그러네. 순식간에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화순은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젊은 분이? 어찌 그리 고지식하시오? 얼른 제가를 하셔야지요. 화순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마음엔 이미 주인이 있답니다.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 도리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지만 여전히 무수의 소식은 없었답니다. 직관님, 오늘도 안 오시나요? 화순이 밤낮으로 무수를 그리워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는 무수의 형인 두 형제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지요. 형님, 또 그 꿈을 꾸셨습니까? 그래, 매일 밤 무수가 꿈에 나타나 나를 원망하는구나. 그냥 수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생을 모함한 후로 형제는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지요. 형님, 어머님께서 또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무수 생각에 아프신 거지. 게다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날로 심해졌습니다. 에휴, 저기 가는 자들 보시오. 친동생을 모함한 자들이래요.
애구, 천벌받을 일이지. 결국 형제는 청봉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느냐?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오? 저기 대문 앞에 좀 나가보시죠. 화순이 급히 대문 앞으로 나가보니 두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당신들은 바로 무수의 형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무수의 형들입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찾아와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수명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우를 너무나도 미워했습니다. 그저 재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둘째 형수한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지요. 그런데 아우가 사라진 뒤로 저희 집안에 괴이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괴이한 일이라니요? 큰형님 댁의 묘소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제 집 앞마당의 나무는 하루아침에 말라 죽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것이니라. 청봉 스승이 나타나셨지요. 스승님, 형제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일을 무수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너희를 원망하기는커녕 형제의 정을 저버리지 못해 도망치기로 한 것이니라. 스승의 말에 형제들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이제라도 아우를 만나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찾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 순간 모두가 돌아보니 무수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수야. 직원님. 아우야, 정말 너였구나. 형들이 무수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무수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지요. 형님들,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이 생각납니다. 무수야, 우리가 잘못했다. 그저 포도청에 고발만 하셨다며 모를까 없던 누명까지 저에게 씌우시다니요. 무수의 눈에 슬픔이 어리자 그 순간 청봉 스승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무수야, 내 형들이 있니? 관가에 가서 모든 것을 실토했다. 너의 누명은 벗겨졌으니 이제 돌아와도 된다. 무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제가 어떻게... 이제 그만 용서하거라. 미움이 미움을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을 뿐이니. 그때였습니다. 직원님. 화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는데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무수는 천천히 화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보다 더 빛나는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지요. 부인, 많이 기다렸소? 네, 매일 밤달을 보며 기다렸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화해를 하였고 무수와 화순도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매와 꽃잎이 날리는 걸 보니 마치 하늘이 너희 두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 같구나. 그렇게 무수와 화순의 혼례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청봉 스승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제들도 화해하고 제자도 행복을 찾으니 더 바랄 것이 없었지요. 그날 저녁 혼례를 치른 첫날 밤 화순이 무수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이요? 그날 처음 저를 만나셨을 때 어찌 그리 쉽게 제 관상을 봐주셨나요? 무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지요. 부인, 사실 부인에게 고백할 것이 있소. 뭐라고요? 부인과 처음 만났던 그날, 사실 난 이미 부인의 집 근처를 일주일째 맴돌고 있었지요. 화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인 남편의 묘자리가 잘못되었다는 소문을 이 마을에 도착하자 들었소. 그러다 우연히 부인을 보고 첫눈에 내 마음을 뺏겨버렸다오. 그리고 명당 자리는 사실 첫날부터 알고 있었소. 하지만 부인과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 일부러 시간을 끌었던 것이오. 화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퍽 하고 무수의 어깨를 쳤지요. 아니, 이런 미덥잖은 사람. 그래서 매일 밤 우리 집 담장을 엿보고 계셨단 말입니까? 무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부인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그러면서 왜 저를 보고 찬미를 굶었다 하셨어요? 그야 곱디곱고 착하디 착한 부인께서 혹시라도 집으로 초대하여 밥이라도 줄까 해서 그랬다오. 화수는 푸웃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쩐지 관상을 보신다며 자꾸 얼굴만 보시더라니 꿍꿍이가 있었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무수와 화수는 백년가약을 맺었고 두 형님들도 자주 찾아와 동생 내외와 정을 나누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묘자리 잡는 천재 직관과 과부의 운명 같은 사랑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옛말에 정급생지라고 했지요. 위급한 상황에서 지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무수는 형들의 시기로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또한 전화위복이라고도 했습니다. 화수는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행복을 찾는 계기가 되었지요. 인생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새로운 행복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지요. 부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도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 뒤에 찾아올 행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